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강연이 진행되는 곳에 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조성주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정치발전소와 공동 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앞으로 한 3강 정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노동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시적 정치,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특히 최근에 이제 막 따끈따끈한 이제 막 끝난 미국 중간 선거와 한국의 어떤 관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는 노동과 행정, 정치에 대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체계 이야기까지 정치발전소에서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사님 전 청와대 행정관이시자 그 다음에 미국 솔즈베리대 전 연구교수로 또 계셨고요. 오늘 모시고 가장 최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권호재라고 하고요. 오늘 원래 강의 제목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제목이라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미국 중간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재미있고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미국에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1년 동안 좀 있었었는데 그때 좀 마침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였고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되는 시기에 좀 미국에 있으면서 시쳇말로 하면 좀 좋은 구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미국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좀 받기도 했고 고민도 많이 생겼고 했는데요. 이미 또 그것도 여러 해가 지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최근의 결과들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와 좀 결부시켜가지고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선거와 한국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이란 나라가 매우 큰 나라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뭐 선거날 자정 정도 지나면 이제 대부분 나오게 되는데 미국은 아직도 상원과 하원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정확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상원의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보도를 다 보셨을 텐데 여기 제가 만들어 온 표에 의하면 이제 48대 49로 되어 있어서 왜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렇게 적은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민주당에 현재까지 당선된 50석이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2석은 이제 무소속 후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이분하고 메인주의 또 상원인 두 분이 무소속인데 이분들은 이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상원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합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총 100석의 의석이 있고 임기가 6년인데 이제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선거를 하죠. 그래서 50석이 절반이 되려면 51석이 이제 안정적인 과반이 되는 건데 50대 50이 됐을 경우에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5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볼 거는 이제 조그만 표에 나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공화당의 의석이었던 것을 민주당이 갖고 오면서 승기를 잡았던 거고, 여기에서 패배한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이제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던 후보인데 이 펜실베니아의 승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은 여기는 오른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은 아까 무소속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미국 지금 정가 상원에서 아주 이제 뭐랄까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분인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민주당 소속인데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하셔서 상원에서 어떤 법안이 표결이 되고 처리가 될 때마다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눈엣 가시처럼 바이든 행정부를 힘들게 했던 분이라서 50석을 갖고 있어서 51석 그 캐스팅 보트까지 해서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요동을 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웨스트버지니아 주라는 그 지역의 특성도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분의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뭐 과도한 재정 정책을 한다거나 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일종의 이분의 철학과 신념이 있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류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뭐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거나 뭐 이런 논의들이 막 있는 왕왕 있는데 이 조맨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것이 뭐 인하 인상을 떠나서 왜 유류세를 그 기름을 쓰는 자동차 사용자만 내느냐. 이 유류세가 도로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데 그러면 전기차 사용자도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뭐 가솔린 차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이용하는데 유류세를 그럼 다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나름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때 굉장히 이분 나름의 캐스팅 보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민주당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 석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그 조지아주의 주법상으로 50%의 득표를 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6일인가요? 6일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조맨친 의원의 몸값이 낮아지겠죠. 이분이 없어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이분의 몸값은 계속 이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하루 전 상황입니다. 이제 공화당이 218석을 확보를 해서 다수당 지위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수당이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하원의장이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기존의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하원의 어떤 정권의 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작은 사진에 보시면은 분홍색 옷을 입은 분이 지금까지 하원 의장을 했던 낸시 펠로시 의원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케빈 메카시라는 의원입니다. 이분이 현재 공화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어떤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별 이변이 없는 한 하원 의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분이라서 이제 정권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사람들의 예측상으로는 공화당이 대승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선거 자체가 여당과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고 비판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대패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으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공화당이 승리를 한 선거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처리한다거나 예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화당의 의원들을 몇 명만 포섭을 하게 되면 설득을 하게 되면 하원에서도 어떤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때 민주당은 민주당 편만 들고 공화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통과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9호 법안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한 법안 이런 것들이 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는 이제 찬성을 던졌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렇게 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되는. 그러나 이제 하원의 권력은 교체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민주당이 매우 고무적이고 사실상 승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이 이제 중간 선거를 첫 임기에서 받았던 시기인데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63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63석을 얻어서 거의 50석 차이가 나는 패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미국 역사상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 여당이 승리한 중간 선거가 있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대공황 이런 비상 상황이라든가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그 애국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정도 말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예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날 밤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매우 들뜨고 신난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자축하는 분위기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2010년도의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민주당의 선방이 이루어진 선거인지를 알 수 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이런 거를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을 잘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 55% 정도는 못한다 쪽에 응답을 하고 44% 정도는 뭐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 이걸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중간 선거를 하면 이제 방송사들이 출구 조사를 하죠. 이 결과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물었을 때 7대3 정도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투표 결정 요인, 어떤 요소가 여러분이 투표하는데 제일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가 31%로 가장 높은데 거의 근접하게 나오는 게 낙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들로 많이 충원을 하면서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이 됐는데, 이때 이제 로데웨이드 판결이라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쭉 이어져 오다가 작년에 이제 뒤집히게 되죠. 낙태를 합법화하지 않고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 그 유권자들한테, 특히 여성, 뭐 젊은층 이런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을 결집하게 하는 요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총기 규제 문제라든가 범죄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민주 양당이 부딪히는 이슈인데, 낙태 문제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오르면서 경제 문제와 동시에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23% 정도. 이거 내가 안 넘기고 제 걸 보면서 안 넘기고 했네요. 여기 투표 결정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투표 결정 요인 보시면 이제 범죄 11% 뭐 이렇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31%, 낙태가 27%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미국인들이 한 23% 정도. 그리고 나쁘다, 그리고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76% 정도로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기기가 힘든 선거죠. 근데 이제 낙태 문제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낙태에 대한 포지션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낙태가 합법적이다,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7%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과 정반대의 어떤 그 포지션이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기존의 낙태를 합법화했던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61% 정도가 동의하지 않거나 화가 난다 이렇게 여기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안 넘겼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 이건데, 나는 뭐 이 판결을 매우
긍정한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게 한 37% 정도 되고 동의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에 대해서 기존의 판결을 그 주장해 오고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굉장히 미국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막 경찰도 총에 맞아 죽고 회의를 하던 국회의원들은 이제 막 도망을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후보들이 많이 이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돼서 선거 부정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 부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거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 괜찮다라고 이 답을 한 사람은 한 30% 정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30% 정도 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선거 부정으로 당선됐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당선됐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 부정 아니고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35% 정도가 선거 부정을 좀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공화당이 만약에 경제 문제를 어떤 선거의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를 하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낙태 이슈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화당에 굉장히 불리한 응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공화당에서도 낙태나 민주주의 이슈를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를 한 거죠. 계속해서 선거는 부정 선거였고 낙태도 이거 합법한 대법원이 옳은 것이다라는 이념적인 어떤 접근을 하면서 어떤 그 중도적인 그리고 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게 이번 선거의 어떤 공화당으로서는 어떤 아쉬운 점, 패착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주주의에 관련해서도 선거 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거나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들을 막 합니다. 민주주의.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고담준농 같이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호소들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대충이지만 이런 선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은 공화당한테 불완전하지만 여하간 넘어갔고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지키게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미국에서 낼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상원인데요. 상원은 이제 100명의 의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50개 주에서 2명씩 그러니까 큰 주든 작은 주든 이건 똑같이 배분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연방의 어떤 정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100명의 의원이 있고 6년의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년의 임기를 한꺼번에 선거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바꾸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씩 해서 이 선거가 2년에 하원 선거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3분의 1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하원처럼 이제 교체의 폭이라던가 어떤 선거의 어떤 이슈 바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이고요. 상원의 어떤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장관이나 대법관이나 또 미국에서 오는 우리나라에 오는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그 중요한 인사들의 경우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그 인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권한이 가장 상원에서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하게 되면 우리가 탄핵을 해봤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탄핵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을 대통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상원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과 하는 조약 같은 것을 비준하는 권한이 상원에 있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비례별로 지역구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나눠서 435명의 의원이 있고 임기는 2년이고요. 전체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선거를 하는 겁니다. 2년마다 국회의원이 바뀌죠.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예산을 제가 적어놨는데 예산이 뭐 하원의 독점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상원에서도 예산에 대한 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헌법상으로 하원에서는 예산을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눈다고 하면 세입에 대한 그 법률은 하원에서 시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나라가 돈을 쓰는 돈에 대해서도 이제 관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거의 주도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예산과 법안 문제, 법안은 이제 상하원을 다 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는 권한이 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낸시 펠로시 의장의 하원이 트럼프를 탄핵을 소추했죠. 근데 하원에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안 된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들을 보시면은 하원에서는 굉장히 탄핵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뭐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하원에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동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미국 의회의 폭동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위원회들이 설치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나 이런 거 정치적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뭐 아들이 조금 이제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서 막 정치적으로 공격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상하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거 이루어진 다음에 뭐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했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지만 엄연히 이제 그 분할 정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하원을 주도하는 정당, 메이저 정당과 정부가 같을 때는 이제 같은 뜻으로 되지만, 이제는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하원 같은 경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기분 좋게 중간 선거 날 밤 연설을 했지만, 그 연설에서도 나는 공화당과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화당과 이제 같이 좀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백악관에서 공개한 B컷 사진들입니다. 임기 중에 B컷 사진들을 이제 쭉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2010년에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완전히 대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서 있는 분은 존 베이너라고 공화당의 하원 의장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이런 모습 자세히 보시면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이 손을 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본인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하원 의장한테 열받아서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산을 처리를 안 해줘서 셧다운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 하원 의장이 좀 쩔쩔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원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의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다만 이제 그 강도가 막 50석 차이 날 때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넘어가면서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과 입법에서 이런 장면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뒤로 불러가지고 꿀밤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어떤 요소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원에서 뭐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법안을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뭐라고 똔똔대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는 거죠. 공화당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력, 그러니까 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분할 정부로서의 미국이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딱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태 같은 이슈를 힘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중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러스트벨트에서 어떤 자라난 사람의 어떤 성장기를 한 건데, 그 작가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진보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오하이오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셨던 분들한테는 뭐 일종의 좀 충격을 줬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추종하고 선거 부정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패배한 그 트럼프 지지 후보도 그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막 가짜약 같은 거 팔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뭐 처벌도 받고 이랬던 좀 함량 미달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조지아주의 공화당 후보도 굉장히 좀 함량 미달이고 수준 떨어진다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번에 확인된 것은 뭐 공화당 이런 트럼프의 어떤 세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크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그 이상의 어떤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 측면에서 온건한 사람들, 좀 중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주목을 받고 당선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미국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인식을 또 사람들한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예고한 대로 출마 선언을 벌써 했습니다. 나 2024년 대통령 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해서 기존에 갖고 왔던 어떤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그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는 이제 이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분들이 어떤 반면교사, 트럼프의 반면교사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은 이제 상원 의원인 엘리베스 워렌이고, 한 분은 이제 뉴욕의 하원 의원인 오카시오 코르테즈. 한국의 좀 진보적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수업하는데 떠들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분 사진들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나댔다고 해야 되나요? 막 선거 부정, 막 다 때려 부시자, 막 이러면서 이제 패배했는데, 이 두 분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좌쪽에 가 있는 분들이죠. 주장도 굉장히 강경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분들이 반대,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 같이 반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 두 분이 이번 중간선거 동안에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이 나와서 막 트럼프 나쁜 놈, 막 우리는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했으면 트럼프의 어떤 이런 역효과가 좀 상쇄됐을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이 하원 의원은 다시 또 당선이 됐고 이 상원 의원은 이번에 선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과유불급이라는 거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활동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막 개혁하자 막 이러면서 네네 이거 아주 뭐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어떤 교훈일 수도 있겠고요.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양당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어떤 의회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보통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나간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더 세게 또 나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의 뇌에는 뭐 과속 방지턱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가볍게 처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분이 치매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자전거 타다도 넘어지고 막 연설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 이름 불러갖고 어딨냐 막 찾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하고 뭐 한 번 하고 말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노련한 정치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상원 의원만 36년을 하신 분이고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8년 해서 44년 동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이 사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선거 날 밤에 연설하는 사진인데 여기서 모두가 다 거대한 어떤 공화당 바람이 불 것이다. 레드 웨이브라고 말하는. 근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인 찡긋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 2년 동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의 어떤 의제를 끌고 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상원을 지킨 상황,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거냐. 아직 이분은 다음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공직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자신감을 많이 얻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조용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인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보는데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넣은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땠는가를 보면 이제 WTO로 상징되는 어떤 세계화, 무역을 자유무역으로 해가지고 뭐 FTA를 통해서도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세계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그리고 나프타는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이 맺었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이슈 같은 것도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막 온갖 곳에 개입하고 군대를 보내고 막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중간선거를 미국을 보면서 이제 우선 기존의 대외 정책이 어땠냐를 보면 이런 키워드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제가 하나 뽑는다면 이게 클린턴 대통령과 그 부통령 엘고가 재선을 했던 날의 어떤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목 자체도 경제가 승부를 갈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지금도 회자되는 선거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화, 자유무역, 어떤 아웃소싱을 통해서 미국의 풍요, 세계적인 질서 이것이 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 어떤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다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세계를 경영하면서 미국의 풍요를 갖고 오고
뭐 공장들은 다 저기 싼 값의 노동력으로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났었고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쟁을 하면서 굉장한 공격을 많이 했던 게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나프타 같은 정책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장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러스트벨트의 그 일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황폐화되면서 우리 일자리도 없고 이거 못 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입주의가 아니라 고립주의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막 국경에다가 장벽 세우고 이런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을 경시하게 되죠.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를 막 5배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니네 뭐 나토에 가서도 그러고 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동맹을 맺어왔던 나라들한테 니네 우리가 지켜주는데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존에 미국이 해왔던 역할들을 좀 포기하고 축소하고 미국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부터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중국과도 이제 중국과는 특히 이제 뭐 관세를 통해서 많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이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이건 뭐 레이건 대통령의 고의이기도 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물론 이 사진은 각 나라 정부가 각각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미국 대통령 중심으로 막 되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그 일본 총리가 좀 이렇게 같은 입장에 서 있고 이 유럽의 정상들이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018년에 G7에서는 뭐 무역 장벽을 해소하자거나 국제 간의 연대를 하자 이런 어그리먼트라고 해야 되나? 여하간 이제 합의문 같은 것들이 이게 도출이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였나? 나 그런 거 약속한 적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런 협력이라든가 연대라든가 미국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발휘되지 못했던 시기. 이 사진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쫄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또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지워버렸던 것들을 다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것들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참여했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중산층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복원해서 동맹과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철군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대외 정책들을 보시면 좀 헷갈리시거나 의아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미국의 예전 같은 경우면은 뭐 아프간에서도 계속 뭐 개입을 하고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랬을 텐데 이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2020년에 당선되고 첫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미국이 돌아왔다였습니다. 무슨 터미네이터 대사같이 I'll be back이라고 했던 것처럼 America is back 이래갖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미국이 돌아왔느냐 그거에는 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보다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다름없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어떤 미국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 존 캐리 이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했던 분이죠. 근데 이건 이제 2016년에 그 파리 기후 협약에 이분이 그때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는데
이게 미래의 어떤 기후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파리 기후 협정에 서명을 하는데 손녀를 데리고 온 사진입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손녀라고 특혜를 줬다 이렇게 공정위성에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손녀 찬스, 할아버지 찬스 써가지고 막 유엔에 가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파리 기후 협정에 서명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이즈 백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첫날에 행정서명으로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 그래서 복귀를 바로 했고 이 존 캐리를 기후 변화 특사로 임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거를 굉장히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근데 아메리카 이즈 백이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온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와 그다음에 트럼프를 반대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바이든은 또 다른 미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선거 구호로 가장 내세웠던 게 빌드백 베러입니다. 더 나은 재건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망가진 나라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는데 우리나라 또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발음이 좀 안 좋죠. 이 빌드백 베러라는 게 더 나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주장으로도 읽을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그 제이크 설리반이 회의석상에서 했다는 얘기가 우리는 트럼프는 아니다. 그러나 오바마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냐면 중국과는 초당적으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누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 관계를 굉장히 경시하고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나 잘났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너무 경망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중국과 맞짱을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대1로 우리도 막 관세 때리고 막 뭐 저기 화이자가 아니지. 화웨이 막 부사장을 막 체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과 맞짱을 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억압하고 이 물리치려는 방향은 같지만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맹과 함께 포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쿼드라는 것도 인도, 일본, 뭐 호주라고 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토에서도 오랜만 한 12년 만인가요? 전략 개념이 새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나토에서 유럽 국가들과 공통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고 도전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략 개념을 발표하죠. 이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방향은 같지만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좀 포위를 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한다거나 막 비즈니스적 개념으로 막 우리가 지켜주니까 니네도 책임을 다해라 라든가 니네가 돈 안 내면 뭐 주한미군 뺄 거야 뭐 이런 식의 언사 같은 건 하지 않죠. 우리는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을 함께 하지만 과거의 미국과 어떤 동맹국들의 관계가 초강대국인 미국, 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이 일정하게 어떤 보호를 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뭐 예전에도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동맹의 책임을 많이 요구하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도 뭐 치퍼라고 하는 반도체 동맹에 들어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한다면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또 다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변화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봤을 때 과거는 어떤 세계를 지키는 미국으로서의 어떤 의무 그래서 막 계속해서 미국 국내에서는 뭐 아프간 전쟁에 쓰는 그 전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죽어가고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발을 빼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도덕적인 명분이나 이런 의무감이나 그렇지만
아프간 철군을 단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죠. 미국이. 뒤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과 같이 막 섣불리 막 덤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리더십이 어떤 의무적인 거였다면 지금 좀 전략적인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조건 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 리더십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겠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자그맣게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저자로 참여한 문서인데, 우리는 외교 정책을 할 때 미국의 중산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돈을 쓰거나 뭐 평화를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거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을 지키고 미국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외교에 있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는 이제 반성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거죠.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계속 공격했던 지점이 이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어떤 도시들이 황폐화되면서 외국의 공장을 통해서 싼 값에 물건을 수입해서 월마트에서 사람들이 싸게 물건을 사는 풍요가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왔다라는 어떤 반성적인, 우리가 선거에서라도 이기고 또 미국의 어떤 공동체성이나 건강성을 지키려면 우리 중산층을 지켜야 된다. 모든 정책의 핵심이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라던가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미국이 트럼프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중산층을 좀 두텁게 하고 중산층을 지원하고, 이런 중산층이 이제 민주주의와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존의 미국과는 다른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 핵심에 있다, 근거에 있다. 이거의 어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걸 통해서 미국을 보면 이 미국의 현재 변화나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법이 됐죠. IRA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법 이름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법인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BBB라고 말씀드린 게 빌드백 베러의 원래 제가 알기로 한 3조 5천억 달러 수준의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조 맨친 의원 같은 분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나라 돈을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방만하게 쓰려고 하냐라고 반대를 해서 그 BBB 법안이 축소된 것을 IRA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 맨친 의원 같은 분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후 변화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미국의 경제를 전환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이슈가 있는 전기차 관련한 이슈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 미국과 북미국가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이제 7,500달러인가 그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몇 년 후에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이 배터리 자체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이 되거나 일정한 비율 이상이 섞여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요소들을 줄이겠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제 반대할 수도 있는 법안인데, 이런 것들도 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의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치퍼는 아직 치퍼는 아니고 이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보면 여기서도 보시면 중요한 게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TPP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협정입니다.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경제 협정인데,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는 뭐 강제적인 어떤 무역 협정 이런 게
있어서 미국 국내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거를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과거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나아가게 하고 공장을 나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막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이나 규칙들은 계속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가져가지만 그래서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갖추고 탈탄소를 하고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주제들을 갖고 활동을 하지만 미국 중상층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자리가 나가거나 공장이 나가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포도 마찬가지고 생명공학, 바이오, 행정명령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만들고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그런 그 체계를 갖춰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미국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겠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또 연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중국과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와 미국하고 중국 중에 어디에 줄 설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현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 외교적 모호적인 전략을 했다 비판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그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미국의 어떤 주를 선 것 같은.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각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전략서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안보 전략이나 외교 전략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걸 보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국제 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이 위상을 확인한 거죠. 미국에서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해를 하고 규정을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겨내겠다, 부상을 막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한반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요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요게 다예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단데 새로운 내용도 아닌 거죠. 그냥 기존에 했던 내용을 얘기한 거라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바쁘다.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해서 사실 한국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할 때 한반도와 관련한 이슈일 수 있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그 완충 역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중간에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자기들의 국익이 지켜지고 현재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게 훨씬 더 국익이라고 판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도발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의 방관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의 제재가 올라왔을 때 반대하고요. 그래서 근데 제이크 설리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 배치된 전력을 증강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패를 던진 거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도 레드라인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요청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미국은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불균형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그리고 미국에게 한국은 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느낀 거고
지금도 느끼는 바이지만 한국에게 미국은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이 싫든 좋든 간에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이고 매우 중요한 나라죠.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만큼 한국이 미국에게도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거나 한국과 외교를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한국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한국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만 보통은 한국이 미국에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슬프게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데 우린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미국의 중요한 나라가 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익이 되는 일이 미국에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식의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이라크를 지칭해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시 대통령한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모욕적인 어떤 대우를 받기도 했죠. 디스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이 양반 이런 식의 뭐 대접도 받고 했지만 이렇게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정상회담에서 노력이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도라산역 아시죠? 그 경의선에서 북한에 가기 전 역에서 그 철도 침목에다가 이제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막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상상력과 주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북한을 싫어하거나 이런 우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나 이 나라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중요한 나라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을 도와주는 게 미국에도 이익인가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그걸 느낌표로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조롱 혹은 냉소인데 그럼 미국에게 북한은 어떠냐? 제가 만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조롱, 그러니까 미친 나라 아니야? 뭐 굉장히 그 코미디 같은 나라 아니야? 비정상적인 나라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굉장히 적대적인 거죠. 저 사람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굉장히 그 악마와도 같은 독재적인 국가 이런 적대적인 감정이 이 두 가지 외에 사실 발견을 잘 못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북한은 우리의 바로 인접해 있는 형제 나라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이지 않습니까? 핵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데 미국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북한과 뭐 교섭도 하고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미국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사실 그 정책이 추동력을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대북 정책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게 전략적 인내라는 것인데 이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게 만든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북한한테 이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가 잘 진전이 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롱에 관한 측면인데 이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북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뒤에 뭐 주체탑 같은 것도 있고 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그림일 체제를 선전하거나 뭐 이런 사진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아트, 그러니까 뭐 코미디 가르쳐주고 마술 가르쳐주고 뭐 이런 데서 하는 행사의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이 이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북한하고 막 대화해야 된다. 북한 문제 해결하자라고 미국에 얘기할 때 과연 그렇게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과연 우리가 있었느냐 이런 좀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는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막 미사일을 쏘는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오는 아는 미사일 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굉장히 막 이런 반응을 하거나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얼마 전에 북한이 이 발사각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뭐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개입을 하고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은 생겼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나서는 거는 오히려 긴장을 좀 더욱더 고조시킨다거나 하는 측면으로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 이제 국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익이라는 게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했는데 제가 생각은 달라도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문을 찢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끝나자마자 연설문을 찢어버렸어요. 이거 뭐 근데 물론 이 전에 이 펠로시가 화가 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대통령이 악수하자는 거를 쌩 깠다고 하죠. 이 자기 부통령하고만 인사해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뭐 여하간 준비한 퍼포먼스인지 모르겠는데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완전 원수인 거죠. 원수인데 국내적으로는 원수이지만 이 두 분을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펠로시는 오히려 강경하죠. 펠로시는 굉장히 젊은 하원 의원이던 시절에 막 천안문에 가서 막 시위하다가 잡혀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막 대만까지 방문해가고 중국에 대한 어떤 긴장을 높이고 했는데 외부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내부에서는 엄청 극단적으로 싸우더라도 외부에 나갔을 때 집안일 얘기하지 않고 입장이 다르겠죠.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지만 그거를 그렇게 어떤 분열처럼 비춰지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컸죠. 북한을 왜 정상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냐? 왜 저런 나라랑 협상을 하고 막 정상회담까지 하느냐라는 것이 있었고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그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외교 정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고 국무부가 하는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뭐 협정을 맺어와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비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뭐 따져야 될 일이 생기면 의회로 넘어오면 당연히 의회가 해야 할 비판이나 역할을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외교는 국무부가 한다. 이런 그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야당 원내대표가 가서 북미회담 하지 말아달라 막 이렇게 요청했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정책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특히나 그렇게 중요한 미국에 가서 미국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한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우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데 여기 각
당의 어떤 당대표들이 미국을 같이 찾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가 아니라 이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월화수에는 송영길 대표가 미국에 와서 막 한반도 평화를 막 미국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목금에는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막 북한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 와갖고 이제 여의도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의 입장, 미국 국무부 관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한국에서 와가지고는 A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날 와갖고 B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초당적인 외교라고 얘기할 때 생각이 뭐 아주 일치해야 된다거나 정책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름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나가고 협력을 해서 이게 외부에 어떻게 발신할 것이냐라는 것이 한숨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국익을 지킨다고 할 때 그 국익이라는 거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냉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큼 한국이 미국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IRA 법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법 같은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굉장히 불리하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공장을 짓는 미국 의원들이 그런 걸 받아갖고 법안도 발의하고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IRA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거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화당에서는 이제 의료비를 왜 보장을 해준다라거나 뭐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너무 급격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기업을 봐주는 데 있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잘 봐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열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내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컸지 않습니까? 뭐 유엔에서도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좀 꼰대스럽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반 시민도 아니고 미국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삼성하고 현대 조금 아는데 한국 애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도 커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세계 5, 6위 정도의 군사력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력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막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역할이 있고. 근데 제가 원칙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우리가 막 미국에 줄 서야 되나 중국에 줄 서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우리는 외교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외교 정책을 하고 너희들과 관계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원칙을 세우는 일은 다른 나라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미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볼 때 한국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 이상은 멀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나라에 이제 신뢰를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의 문제가 그런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때는 냉전이 해소되면서 북방 외교를 통해서 막 중국과 수교하고 헝가리, 소련과 수교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의 지평이나 경제적인 어떤 영토를 넓히면서 이제 기회를 찾아왔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신남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해 나가면서 또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외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강 외교에 너무 많은 신경이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른 어떤 사이즈의 나라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공간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운신의 폭이라던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어떤 지렛대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식이나 뭐 그 투자할 때는 위험을 해칭한다, 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시해야 되는 어떤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원칙이 있지만 그걸 굉장히 그 축구를 할 때 공간을 넓게 쓰는 팀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넓게 쓰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미주 한인유권자라는 곳을 한인유권자 연대 KAGC, 이게 코리아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는 단체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떤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미국 정치권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단체인데요. 이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입장만 얘기한다고 상대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주 한인유권자에서 했던 한인유권자에서 했던 일 중에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가 이름이 뭐였더라? 영화도 있죠.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일본의 방해라든가 로비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나쁜 나라예요. 막 우리는 일본 나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일본 나쁜 짓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전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의 문제. 미국은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그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들을 얘기해서 그 결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 나빠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과의 갈등 사안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느 편도 들지 못하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한테 이거 인권의 문제예요. 이거 전쟁 범죄.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슈들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먹고 살 거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이건 저는 사실 모릅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반도체 배터리 일자리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산업의 변화라든가 세계 정세의 변화와 맞물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고 이 산업이 지켜져야 우리의 일자리나 경제가 지켜지는 것인데 사실 현재 공급망의 변화라든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체제의 문제와 덧붙여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이 처한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의 어떤 경쟁력의 차이라든가 메모리 쪽은 강하지만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든가 중국이 굉장히 부상하면서 배터리나 반도체에서도 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이나 정치가 어떤 사회의 변화, 산업의 재편,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좀 따라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중산층을 잘 살게 해서 중산층을 지켜서 미국에서 뭐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그런 정치적인 분열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불평등 문제와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향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오늘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마련한 어떤 강의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합의와 공동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긴 한데 국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기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의 상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처한 어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뭐 탄소 감축을 하고 녹색 성장을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녹색 성장하겠다라고 해놓고 기후 악당으로 지목을 받는 거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지키거나 외교를 하거나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강원도지사 사태와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간격을 굉장히 줄이고 어떤 국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신뢰를 얻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뭐 대화를 할 게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한 17명, 18명. 아 그래요? 예. 질문 올라가 있습니다. 대신 전달 드릴게요. 김수민 씨가 질문했는데요. 앤드류 양 등이 선언한 신당 창당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지고. 네네. 이분이 더 정보 말. 그러게요. 예. 두 번째는 미국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아까 이제 상황이 당선되는 사람의 특별한 호조권, 지역적 호조권이라든지 네. 어떤 조건이 괜찮은 게 있는 건지. 미국 상원에 이제 2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버니 샌더스 같은 의원은 버몬트주잖아요. 버몬트주가 굉장히 진보적인 주이죠. 그래서 그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원의원이 바로 단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엔 굉장히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벌링턴 시장에 나와가지고 막 계속 도전은 저기 정치발전소의 조성주 이사 같이 뭐 계속 선거에 도전을 하죠. 근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고생을 하다가 이제 벌링턴 시장이 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효능감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상원의원이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메인주의 상원의원이 무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킹인가? 앵거스 킹인가 뭐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다가 주지사가 아마 이제 선거가 되면서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주지사에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민주당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민주당도 너무 그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하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자기는 연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 집권적인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하고 상원 의원이 되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세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신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같이 하는 의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앤드류 양 그분은 이렇게 기본소득도 주장하시고 뉴욕시장도 나오시고 했는데 제가 그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혹시 아세요? 포워드 파티라고 네. 창당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본인은 민주당의 식물을 느껴서 나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창당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들린 목소리는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셔서 미국 정치에 정통하신 분인데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네, 또 현장이나 뭐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아닙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환율은 언제 떨어지나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도 경제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얘기가 됐지만 그만큼 또 위력을 발휘하지 않은 게 뭐 낙태라든가 이런 공화당에서는 엄한 이슈를 제기해서 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솔린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선거하는 데 있어서 가솔린 가격도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게 가다가 이제 좀 조정이 되거나 적응이 되고 있는 또 국면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환율이 언제 떨어질지는 저기 제롬 파월 미 연방 거기 물어보시. 미국에 갈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선거 결정 요인 네. 그거만 질문 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 하셨던 거에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아직 그 표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감이 안 오지만 저기 파란색은 민주당 아, 맞습니다. 예. 빨간색은 공화당 같은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네. 민주당원이 얼마나 되고 공화당원이 얼마나 되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엑시트 폴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연령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력별로도 있고 뭐 소득별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감인데 정확하게 저기서 그러니까 공화당 안쪽에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화됐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범죄라든가 총기 규제라든가 이민 문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대립하는 구도고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그렇게 생각할 요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화당은 여기 보시면은 이민은 공화당원의 7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범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60%의 민주당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우선 전통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크게 무슨 요동이 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대로의 입장이 가고 있는데 사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를 그 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했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도 이렇게 나왔을긴 했는데 이것이 나온 어떤 강도라든가 어떤 위기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옛날 로데웨이드 판결이 유지됐던 상태에서도 뭐 낙태 합법하지 아니면 낙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의 어떤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낙태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보션에 대한 응답은 해석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공화당이 극단화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트럼프의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전체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어디 갔지? 예, 위기다라고 하는데 공화당 이 사람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공화당의 사람들 중에서도 트럼프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선거를 부정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무조건 민주당 찍고 공화당 찍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어떤 갖고 있는 가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 애국심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야, 막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났을 때 좀 견제하거나 하는 면이 공화민주 양당 안에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질문이 좀 관련된 거거든요. 네, 2020년 선거에서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화당의 응답자 중에서 93%가 이 노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걸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랑 좀 민주주의에 대한 답변하고 좀 결합해서 본다면 그냥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측면에서 공화당 이 지지자들이 응답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나 마음에는 안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펠로시가 엄청 다양한 민주당 구성원들을 그래도 잘 통솔했다는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민주당 쪽에 이제 펠로시 다음에 부임은 누가 될지 네. 그 사람도 이 내부 견해 차이를 좀 잘 수습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펠로시 의장이 이제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후임을 뽑는. 근데 펠로시 같은 리더십을 당장 발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의 국면이라든가 어떤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이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약하다. 왜 돈을 더 써야지 막 이런 식으로 더 세게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이든이나 펠로시와 같이 굉장히 노련하고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잘 구슬리면서 왔던 측면인데 그것이 중간 선거에서 성공했다, 일정하게 성공했다라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이런 공감대라고 할까요? 효능이 느껴졌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만큼의 어떤 카리스마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당장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안정성이 조금 마련됐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하원 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이 도심 쪽에서 조금 네. 더 강세를 보이고 이제 조금 더 지방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데 네. 그게 민주당이 선택한 노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조금 더 포용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좀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지도가 잘 나타내주고 있죠. 중간은 다 막 그 중서부. 그러니까 중서부에서는 좀 조금 얘기하는 분 중에는 중서부에 사시는 분들이 바다를 못 보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시간만 가도 바다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그 시골인 거죠. 그리고 이 양 옆에 연안들이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대도시 뉴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인 건데 저는 이게 이번 중간 선거만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이런 패턴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캘리포니아만 떼고 해도 아마 우리나라보다 GDP인가 이런 게 높을 것 같은데 우스개 농반 진반으로 이제 독립하자는 얘기도 있죠. 이런 시골 동네들과 못하겠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연안에 있는 주들에서는. 근데 이거는 일정하게 보면은 어떤 도시와 농촌의 이거는 민주당만의 특징, 아니 미국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조금 있는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다 빨강색인데 어떤 의석이 거의 비등비등한 거는 그만큼 인구들이 연안이나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고 사실 이 구체적인 선거 지도 같은 걸 좀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뭐 CNN이나 뭐 폴리티코에서 보시면 상원 의원 뭐 펜실베이니아에서 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겼는데
대부분 빨강색입니다. 근데 파랑색인 데는 이제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도시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들이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투표를 할 때 조금은 미국 내에서 좀 진보적인 도시와 농촌의 차이 뭐 이런 데서 비롯되는 정도인 건데 이번 중간 선거만의 특징은 아니고 기존의 미국 선거에서도 좀 계속 이어져 왔던 뭐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네, 네. 저는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예. 네, 시간이 금방 1시간 반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몰입도 있는 강연이었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이 이제 몰입했는데요. 네, 오늘 있었던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거시적 정치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미국 중간 선거를 중심으로 오늘 권호재 강사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아주 몰입도 있는 강연 박수 쳐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